전 세계 반도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CEO는 다 중국 사람입니다. 인텔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분을 주겠다는 얘기는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기술도 조금 공유를 해줘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경영권은 미국이 갖겠다는 것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TSMC나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트럼프한테 놀아나는 꼴인데.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주식 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과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쪽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주로 그런 주제로 방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주요 이슈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하나는 GTC 2025가 개막을 했고, 젠슨 황의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날 또 오후에 삼성전자 주총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반도체 주 관련돼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한 주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 황의 기조연설을 제가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나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웰이 지난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했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블랙웰의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에 나올 거라는 것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GTC 2024에서 루빈 칩이 먼저 언급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 루빈 칩 언급했던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일정들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루빈 칩이 등장을 하고 2027년도에는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인 루빈 울트라가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은 루빈을 칩에는 베라라는 자체 설계한 CPU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라도 결국에 이제 베라 루빈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래서 베라를 본인들의 CPU 의 이름으로 잡고 루빈은 본인들의 GPU, 그래서 베라 루빈 칩이라는 플레임을 이용해서 CPU와 GPU를 다 직접 설계해서 만든 자사 칩으로 만들겠다. 그게 2027년, 빠르면 2026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궁금했었던 루빈 이후에는 뭐가 등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네이밍들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늘 엔비디아는 사람 이름, 과학자라든지 유명한 수학자라든지 천문학자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역시 2028년도에 출시될 새로운 아키텍처도 사람의 이름을 딴 파인만이라는 아키텍처를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름만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루빈 칩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되고 어떻게 성능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개발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 황 CEO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HBM을 만들고 있어 이제 주로 엔비디아 가장 큰 중요한 고객인데, 그 부분에 어떻게 될 것이냐였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저희 SK 최태원 회장하고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 직접 만나기도 여러 번 했었고, 그때도 이미 우리가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블랙웰 울트라, 그러니까 블랙웰 제품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루빈이 나오기 전에 중간 버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하나씩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블랙웰 울트라에는 HBM의 6세대인 HBM4가 탑재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느 회사 제품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것들이, 특히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지난 2년 동안에 부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계속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 AI 시장에서 다시금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궁금증인데, 그 부분이 결국에 하반기쯤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4세대, 5세대는 지금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은 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시장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 비중도 이제 울트라로 곧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세대를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도 올 하반기에 HBM4의 양산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 경쟁사와 동일하게 엔비디아에 본격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주가에도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언론과 투자자들의 우려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작심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DS 부문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전체에 대해서 위기감을 사실은 외부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부에서도 과연 느끼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었잖아요. 특히 DS 부문장 같은 부분들은 이미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나운스 공식적으로 했었고,
전사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했었고, 근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말 이 현재 상황을 알고 있는 거냐 지금 뭐 책임을 왜 지려고 하지 않느냐, 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직접은 아니고 영상 메시지긴 했었지만 삼성전자 전체 2,000명의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약간 워크숍 비슷하게 했었던 회의에서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강한 어조로서 지금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기로는 그리고 나왔던 그 이제 주총에서 뭔가 지금 그와 연관되는 책임 경영 얘기들이 좀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안건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그런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는 전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좀 더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주가가 5%나 폭등하는 것들을 봐서도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주가 부분이 사실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된 이유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가 왜 그러면 하이닉스는 좋아하고 삼성전자는 외면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기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사실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자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신뢰해 줄 수 있었고, 실적으로 항상 그거를 이제 보여줬었죠. 증명을 해 보여줬었는데, 최근 1년 동안 보면은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부분만 비교를 해보면은 영업이익 규모나 영업이익률에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이크론보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HBM 관련해서 경쟁사들은 지금 엔비디아에 다 5세대 제품을 납품에 성공해서 콜테스트도 일찌감치 한 번에 통과를 하고 지금 양산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언론의 얘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 언론에서 보면 콜테스트 이미 통과했다 안 했다 뭐 4세대 5세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투자자나 언론들한테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언론들이 나오는 게 아무런 취재도 하지 않고 낼 수는 없잖아요. 다 네임드가 있는 언론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봤을 때 아마 엔비디아의 4세대, 5세대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삼성전자 왜 그걸 굳이 그런 좋은 호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HBM 제품이 경쟁사 대비 조금 성능에 있어서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은 하지만 엔비디아의 가장 프리미엄 제품군이라든지 아니면 B100, B200 같은 이런 제품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중국에 들어가는 것들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조금 다운그레이드된 제품들밖에는 엔비디아도 지금 팔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800, H20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용도의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히 경쟁사 대비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는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리스크이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왜 HBM 제품이 유독 삼성전자는 콜테스트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초창기에는 작년에 5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들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랑 HBM이라는 게 D램을 스택을 쌓는 거잖아요. 8단, 12단. 이제 쓰는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필링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MR 머퍼 방식이 지금 하이닉스의 그 방식이 삼성전자 취하고 있는 이제 필름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방식이 아니냐, 좀 더 우세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나온 얘기로는 뭐 발열 이슈도 나오고 설계 이슈도 나오고, 특히 올해 CES에서 젠스랑 회장이 아예 쐐기를 박았잖아요. 삼성전자 HBM에 대해 질문이 나오니까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단순히 스택의 문제는 아니다. 스택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스택을 쌓게 되는 건 결국엔 GDDR이거든요. 그래픽 DDR을 8개나 12개를 수직으로 쌓는 건데 애초에 칩 자체도 성능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본인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뼈아픈 팩트를 듣게 돼서 그런 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죠. 한국 기업들이 IR 쪽에 약하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 인텔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주가가 폭락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숨기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해주면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숨기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액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에서 듣기 전에 본인들의 입으로 먼저 했으면 아무런 타격이 없을 텐데 타격감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HBM 문제가 결국에는 스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DRAM 칩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DRAM 5세대 양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개가 별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픽 D램을 쌓은 게 HBM인데 그래픽 D램 자체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쌓으면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더 큰 문제로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HBM이 잘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HBM이 갖고 있는 문제와 DRAM 자체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한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 개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잘만 하면 삼성전자 3개 문제, 지금 파운더리 문제, HBM 그다음에 그냥 디램 문제 중에서 파운더리는 조금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HBM과 디램 이슈가 동시에 해결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해결되면 분명 동시에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반기가 되면 상당히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면 7만전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HBM4 6세대에서조차도 경쟁사들은 다 납품에 성공하고 콜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는데 페일을 났다고 하면 7만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4만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시장이 오픈되기 전까지 삼성전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 이슈라는 것들은 이미 명확해진 거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측성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설계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했고 삼성전자 DS 부문 내에서도 분명히 설계부터 다시 해서 완전히 새로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설계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공정도 그다음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설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현재 설계 인적 자원의 문제라면 이건 몇 달 안에 해결되기 힘들죠. 갑자기 능력이 있는 설계 인력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몇 달 사이 실력이 확 늘 수도 없고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충분한 인력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을 영입을 많이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계 인력의 역량의 문제라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닌데 이제 R&D가 사실은 어느 반도체 회사나 다 비슷하겠지만 완전히 선행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을 거고요. 한 5년, 4년 뒤를 바라보면서 2, 3년 뒤를 준비하는 선행 조직이 있을 거고 바로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또 조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한 조직이 있을 텐데 만약에 각각의 역량들은 다 충분히 있는데 A 조직에서 그 다음 조직으로 보낼 때 기술을 이전할 때 그 부분에서 뭔가 조직상의 문제라든지 협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화상의 문제라면은 그거는 사실은 최고 경영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빠르게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몇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설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의 인력의 능력의 문제인지 저는 이제 바톤 터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직 간의 바톤 터치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하반기까지면 충분히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역량의 문제라면 하반기가 된다고 딱히 뾰족한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걱정이라고 하니까 꼭 나도 삼성전자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삼성전자 잘 되는 걸 다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답변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몇 개월 후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파운더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파운더리 시장은 완전 레거시 시장과 선단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레거시 시장들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지금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고, 반면에 선단이라고 4나노, 3나노, 2나노 이 시장은 파운더리 TSMC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고객들은 쌓여 있거든요. 선단 제품 같은 경우들은 지금 고객은 너무 많아가지고 TSMC가 도저히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고객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TSMC와 비슷한 수준의 제공을 해줄 기술과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물량을 누구든지 맡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인텔과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4나노 밑에 선단 제품을 어쨌든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일본의 라피더스가 잠재적인 후보긴 한데 아직 공장이 없어요.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잠재적인 후보가 될 건 분명하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기업이긴 하니까 지금 또 고객들이 벌써 문의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아직 공장이 없는 상태니까 인텔과 삼성전자밖에는 없는 건데, 두 기업 다 지금 TSMC에 이제 시장을 뺏어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이 없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TSMC 원맨에 대한 피로도는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다는 거죠. 팬리스 기업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든지 인텔이든지 3나노, 2나노를 안정적인 수율로 만들어내서 제품을 양산할 수만 있으면 고객은 순식간에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파운더리 시장에서는. 레거시는 어차피 중국 기업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TSMC는 이미 레거시 시장도 다 그쪽도 이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단 제품 위주로 삼성전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전략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고객의 신뢰를 한 번을 잃었잖아요. 현재 한때 19%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었어요. 2019년 초에. 그때 이제 퀄컴과 애플이 대규모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맡겼어요. 그때 그랬던 이유는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TSMC 하나만 갖고 하자니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물량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고객이 다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데이터만 있으면 나는 거기에 물량을 맡기고 싶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전사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투자도 대규모로 하고, 또 메모리에서 쌓아놓은 업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량을 초기에 맡았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수율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의 성능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TSMC 대비 가격을 좀 저가로 하더라도 여전히 고객들은 TSMC를 선택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지난 4분기에 다시 8%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인텔은 뭐 회사가 망하니 분사되느니 쪼개져서 뭐 TSMC가 사라는 등 뭐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기회다. 파운더리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삼성전자 그 시장에 지금 누군가는 누릴 수 있는, 그 TSMC를 대체해서 시장을 가져온 걸 누릴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예스를 대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단 삼성전자적으로도 D램과 HBM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본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파운더리 쪽에서 지금 빼서 메모리 쪽으로 좀 가져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운더리 투자를 할 때도 쉽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힘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더리 영향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저서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뤘던 한 챕터를 다 지면을 할애했던 거기도 한데,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를 잘 만드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파운더리는 어렵지? 하긴 하는데 왜 어렵지? 그것도 반도체인데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이다. 그런데 파운더리 사업이라는 거는 반도체 서비스업이다. 반도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아마 우리가 경영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산업에 따른 특성이 얼마나 다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A 산업을 잘한다고 무조건 B 산업을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가 그룹 전체가 망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뭐 대우, 기아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이 업종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준비를 하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조직, 인적 자원 모든 것들을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삼성전자는 강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다른데 제조업의 사람들로 파운드리 시작을 했죠. 대부분 DS 부분에 있던 사람들로 모아놓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제조업에서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갔으니까. 근데 지금 서비스업이라는 건 맞춤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먼저 수주를 해야 되는 거죠.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을 할 때 그럼 고객들이 어떤 포인트를 보고 나한테 제품을 맡길지, 물량을 맡길지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냥 살래? 살 사람 손들어 했던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디램이나 낸드 같은 반도체 제조업은 공산품이다. 그러니까 이마트에 선반에 가보면 공산품이 쫙 있어요. 그럼 내가 해서 라면 종류가 많은데 뭐 A 살 걸 살 거냐 B 살 걸 살 거냐는 가격도 보고 맛이 어떤지 그다음에 뭐 거기에 들어간 제품이 원재료가 어떤지 이런 걸 보고 그냥 선택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 내가 무슨 뭐 어필을 따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서비스업, 반도체 서비스업, 그러니까 결국 파운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옛날에 보면은 양복을 다 맞춤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양복집들이 있었어요. 그럼 고객들이 가서 먼저 원단을 선택을 하죠. 나는 어느 정도 원단, 색상, 디자인, 뭐 단추를 2버튼, 3버튼, 그다음에 등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뭐 다양하고 그다음에 치수를 재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가보면 가품이 나와 있잖아요. 가봉을 하죠. 다시 한번 몸에 입어보면서 조정을 하고 또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걸 재봉질을 해서 완제품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라면이나 우리 공산품 만들듯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사전에 알아서 준비를 해서 내 공장 자체를 회사 자체를 아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래서 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조업 마인드가 아닌 서비스업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파운드의 인적 구성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20년 했던 사람이 난 이제 서비스업이야 한다고 해서 서비스업을 잘할 수 있는 경험치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 배치라든지 조직 구성, 조직의 형태도 달라야 될 거예요. 서비스업과 제조업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직 구성 자체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영진에도 사실 필요하다면은 파운드리 쪽 경험이 많은 분들 위주로 좀 채울 필요도 있고 더 좋은 거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파운드리 사업을 해온 기업을 인수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 기업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인수한 기업에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원래 파운드리 하던 내가 돈 주고 사온 기업의 경영진 그대로 경영하게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분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수한 업체가 또 갖지 못한 부분을 삼성전자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2나노, 3나노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개일 올어라운드 기술에 대한 것들 이런 가장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면서 약점을 보완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게 내가 경험치가 낮은 파운더리를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시장 상황은 아주 좋다. 근데 삼성전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CEO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뭐 지켜보는 입장이죠.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바뀌었다던데 어떤 전략인가요? 그런 부분이 아마도 지금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뭔가 우회로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중국 고객을 타겟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왔냐 하면은 TSMC는 중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못하는 것까지도 이제 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은 중국 로컬 파운더리 기업들한테밖에 물량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국에는 이제 EUV 장비가 지금 반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파운더리 기업들 가장 큰 기업이 SMIC인데 지금 7나노 밑에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EUV 장비가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7나노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뭐 더블 패터닝, 트리플 패터닝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서 딥 UV 장비를 가지고 7나노까지는 양산을 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중국의 팹리스 고객들이라고 4나노, 3나노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도 통신 장비, 통신 칩 하려면 분명히 3나노, 뭐 4나노가 필요할 텐데 지금 TSMC는 못 맡겨. 중국 기업들은 EUV 장비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 그렇게 됐을 때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게 얼마만큼 이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레거시라는 얘기가 나온 것들이 결국 중국 고객을 타겟하다 보니까 중국 고객 중에는 아직도 상당수가 2나노, 3나노가 아닌 7나노, 10나노, 뭐 14나노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쪽까지 확대되는 전략이 같이 연동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그리고 아마도 많은 반도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도 내가 CPU 잘 만드는데 파운드를 못하겠어라고 쉽게 생각했던 건데 근본적으로 반도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은 삼성전자도 인텔도 처음에 파운더리 시작할 때 간과를 했던 것 같고 간과를 한 이유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거라기보다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모르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최고 경영 책임자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텔이 파운더리 확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펠 게싱어 회장이 갑자기 막 공개적으로 파운더리 하겠다, 막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됐고, 삼성전자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던 시절에 2030년까지 1위 하겠다, 빅메모리 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뭐 그전에도 조금씩은 했지만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데, 그 로드맵을 맞춰야 했어요. 인텔도 삼성전자도. CEO가 제시했던 로드맵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공부를 하고 스터디하고 그 시장을 분석하고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무조건 일단 돈이 들어가고 사람은 모아야 되는 상황으로 떠밀려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사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파운더리 산업에 대한 공부와 스터디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아마도 그런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산업할 때 누구나 다 굉장히 몇 년에 걸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아마도 삼성전자, 인텔의 파운더리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갑자기 대규모로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이미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중단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마라토너한테 벌써 20km 뛰었는데 안 되겠다, 다시 마라토너 새로 바꾸러 가자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인텔과 삼성전자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만약에 현 상황에서 거기에 만약 경영자라면 똑같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다시 좀 준비를 해서 재정비하는 게 맞긴 하는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투자자들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동안에 나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담당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당장 1년 단위로 실적을 내지 않으면 다음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CEO는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임원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책임이 다 질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CEO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1년 동안 다시 충분히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원점부터라고 해주면 제가 볼 때 그게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차피 이미 발생한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결단을 CEO 양사, 인텔 포함해서, 인텔도 최근에 CEO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들을 양사의 CEO들이 내려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그런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먼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고객은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방식도 있지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큰 변화, 어떤 기업이나 변화 이런 걸 할 때 레볼루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볼루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할 건지는 결국에는 기업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율도 잘 나오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지금 TSMC의 지난 4분기 시장 점유율이 67%까지 높아졌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은 70%입니다. 70%가 되면 미국과 EU에서 TSMC를 건들기 시작할 거라 보고 있어요. 독과점 이슈를 걸고 국영거래 이슈를 들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TSMC는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TSMC 입장에서도 인텔이든 삼성전자는 빨리 점유율을 높여서 일감을 가져가기를 원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점유율이 높아지면 본인들이 곤란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2나노 밑에가 지금 주 타겟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양산에 먼저 성공을 하고 수율도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으면 시장 점유율 한 20%, 30%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회를 양사 중에 누가 잡을지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분명히 삼성전자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인텔의 새 CEO가 취임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텔이 최근에 이제 CEO가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된 인물이 새로운 인물은 아니었었고요. 과거의 CEO는 아니었지만 인텔 이사회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약간 중국계 분이에요. 말레이시아 태생이 중국계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AMD의 CEO 대만 출신이죠, 리사수. 그다음에 엔비디아 CEO 젠슨왕도 대만. 인텔 CEO도 이제 중국계예요. 말레이시아 태생 중국계가 됐고,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 중에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미국 기업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싱가포르 기업인데, 거기에 CEO는 당연히 싱가포르 기업이니까 거기도 말레이시아계인가 싱가포르계인가 어쨌든 중국계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에 관련된 정말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CEO는 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계든지 대만계든지 뭐 말레이계 뭐 어쩌고든지 해서 지금 홍콩, 싱가포르가 다 포함하면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을 반도체 공급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지금 원하는 바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장 핵심인 IT 기업들의 CEO들은 범중국계들로 지금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이걸 트럼프 씨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인텔마저도 어쨌든 중국계의 분이 CEO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사회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던 배경이 인텔의 문제를 좀 정확히 짚고 우리는 정말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했던 분인데 인텔의 당시 이사회라든지 이제 최고 경영자는 그런 말을 듣기가 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극약 처방이 아니면 인텔이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에 본인들이 내쳤던 분을 다시 CEO로, 과거에는 그냥 이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CEO로 영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인텔이 과거에 그분이 어땠던 해줬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기대가 있고 그 개혁 중에 과연 파운더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부분이 지금 아직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어요. 미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들을 포부를 듣지 못했는데 파운드를 접겠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그다음에 정말 뭐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원하는 TSMC와 제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극적으로 본인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트럼프를 TSMC를 위협할 수 있는 인텔을 대항마로 만들겠다라는 포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나 보면은 본인의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겠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텔을 개혁을 해서 다시 우량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것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자들하고 이제 IR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의 입장에서는 뭔가 전임 회장이 파운더리를 확대하면서 망가졌던 것들을 CEO 교체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사와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 카드가 정말 잘된 카드인지 아니면 그다지 효과가 없는 카드인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인텔 살리기에 나섰는데 현재 인텔 상황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히 읽기는 좀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반도체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반응이 하나. 만약 반도체 산업을 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면 진짜 고도의 지략가구나라는 두 가지 판단이 지금 엇갈려서 지금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반도체 시장 진짜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인텔을 지금 제조 부분과 설계 부분을 쪼개가지고 제조 부분은 TSMC 쪽에서 운영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설계 부분은 뭐 작년에는 퀄컴이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언급이 막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을 잘 얘기해 보면 TSMC 범중국계 회사와 CEO, 브로드컴도 범중국계 기업과 CEO, 미국의 상징적인 반도체 회사를 쪼개서 중국에 넘겨주겠다. 중국 반도체 생태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대통령이 전혀 지금 모순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진짜 반도체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브로드컴이 정말 미국 회사라고 알고 있구나. 라면 진짜 반도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브로드컴이 이제 중국계 계열, 엄밀히 말하면 싱가포르 기업이지만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지금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를 한다라면은 정말 지략가이고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TSMC나 브로드컴은 트럼프에게 완전 휘둘려가지고 그냥 손발이 되어서 다물만 빨리고 나중에 내팽겨질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TSMC나 브로드컴 혹은 뭐 퀄컴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텔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거기에 사실은 지분을 주겠다는 얘기는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니네 자금을 일단 내고 기술도 조금 공유를 해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면서 결국에는 경영권은 미국이 갖겠다는 것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TSMC나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기술 다 전수해주고 나중에 지분도로 뺏어갈 거거든요. 인텔이 살아나면 지분 다시 회수할 거라는 게 거의 분명해서 완전히 트럼프한테 놀아나는 꼴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최근에 $1,000억 투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 공장을. 그 얘기가 자꾸 인텔 인수 얘기가 나오니까 나 대신에 이만큼은 돈을 내고 투자할 테니까 그건 좀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줘라는 뉘앙스가 좀 읽혔고요. 지금 퀄컴이나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TSMC만큼의 압력은 아직 없다 보니까 공식적인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텔을 쪼개서 대만과 싱가포르에 주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돼서 외국 기업들을 잘 활용하고 나중에 인텔을 살리고 나면 팽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면 인텔에겐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100%로 가면 호재죠.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니까 경영난을 타결하고 본인이 지금 설계에서 AMD에 조금 밀리고 있고 제조에서는 TSMC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든 지분율이 한 20% 이렇게 주면은 최소한 이사 한 자리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는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자본을 좀 받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사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사실 기술적인 이점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요구할 것 같고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나서 나중에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면 인텔의 입장에서는 호재인데,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거 생각하는 거는 TSMC 정도 되는 능구렁이가 백악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까?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원래 미국 기업이에요. 브로드컴은. 그런데 2015년에 싱가포르의 기업인 아바고라는 기업이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다 언론에서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주환 박사는 싱가포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혼동스럽다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브로드컴이 인수가 되는 와중에, 브로드컴도 미국의 사실 상징적인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통신 칩 점유율 지금도 1위니까 AP 시장 점유율도 1위고. 그런데 이게 그것도 다른 나라도 다른 미국도 아닌 유럽도 아닌 싱가포르 기업, 범중화권 기업에 인수되는 것에 대해 반발이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했고 언론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독과점 이슈, 뭐 공정거래 이슈 해가지고 이게 승인에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요.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근데 아바고의 회장이 지금 사실은 브로드컴의 회장이에요. 판 회장인가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묘수를 낸 것이, 브로드컴을 인수하지만 미국 기업으로 포장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명을 아바고로 안 하고 브로드컴을 그냥 쓰겠다.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되는 브로드컴의 그대로 상장을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본사를 싱가포르에도 두지만 뉴욕에 있는 본사도 그대로 두겠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미국 기업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서학개미들이 잘 아실 거예요. 브로드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회사명 브로드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또 거래 코드는 따로 있거든요. 아바고라고 돼 있어요. 눈썰매 있는 분은 왜 브로드가 아니고 아바고일까? 주인이 아바고라는 것들은 코드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CEO도 과거 브로드컴의 CEO가 아니라 아바고의 CEO가 겸해가지고 그냥 통합 CEO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수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주인이 누군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미국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텔의 지금 이런 부분을 TSMC가 호락호락하게, 과연 브로드컴도 그렇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물들이잖아요. 싱가포르 기업이 굉장히 큰 미국의 상력 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고, 그 인수의 묘책으로 미국같이 포장을 해서 나중에 상장돼서 미국 대통령도 미국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하면서 실속은 다 챙기고 있는 이런 능구렁이 같은 인물들이, 과연 트럼프도 능구렁이긴 하지만 쉽게 놀아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연 백악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인텔이 나중에 생존되고 나서도 오히려 TSMC와 브로드컴이 지분율을 오히려 높이는 전략을 가버리면, 융상증자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인텔은 인텔이지만 거기에 보드진의 상당수가 지금 다른 기업들에서 보낸 사람을 채워져 버리면 인텔이 CEO가 만들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백악관이 원했던 구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때쯤 되면 트럼프는 이미 임기가 끝났을 텐데 대놓고 이제 대통령의 압력을 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너네 지분 팔아, 뭐 너네 이렇게 할 수 없을 거거든요.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는 그게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1기, 2기 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거는 우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칩스법이랑 IRA법이 지금 핫 이슈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보조금들 다 이미 받은 데도 있고 지금 아직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그걸 다 없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조금을 주든 보조금을 없고 관세를 먹이든 지금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노리는 것들은 미국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자라는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약간 지정학적인, 그 다음에 국제법상인 영토 안에, 미국의 영토 안에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들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미국 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안정화라는 것, 제조업의 공공화라는 게 지금 미국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만 공장이든 한국 기업 공장이든 뭐 싱가포르 공장 상관없이 지금 미국의 문제가 공장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미국 제품조차도 공장이 해외에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다시 물류를 통해서 미국을 건너야 돼요. 수출입이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2019년 팬데믹 때문에 내 영토 안에 있지 않은 공장은 내 제품, 특히 애플의 제품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장에서 만든 미국의 자동차도 미국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들이, 이런 팬데믹이 해서 국경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국경 이슈라는 거는 정치적인 이슈로 막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 빈발해지면 또 관세라는 것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정학적인 팬데믹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가 된다면 자기 나라, 미국이죠. 미국 영토 내에 있지 않은 공장의 물건은 내게 아니다라는 우려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미국에 만들겠다라는 거지, 이 기업이 국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사가 어디에 있든지. CEO가 그러니 어느 나라 국적이 더 상관이 없죠. 이 기업 자체 국적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이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어쨌든 전략의 방향이라는 건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CEO들이 다 대만 중국이네 라는 것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관없어. 공장이 여기 있으면 돼. 그러면은 나중에 여차하면 행정명령을 하든지 미국 공장에 있는 거는 미국으로 못 나가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니면 무슨 상관 있어. 얘네들이 공장에서 만든 것들은 중국과 한국과 대만은 못 가. 미국 영토내에서 다 소비가 돼야 되라는 행정명령 하나만 딱 때려버리면 그냥 미국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미국의 전략이라는 건 특히 정치권의 전략이라는 것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의 옛날에는 국적과 본사가 중요했어요. 거기에 주로 세금이 갔었고 거기에 대부분 부가가치 갔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망의 확보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라서 이 공장이 내 땅 안에 있으면 나중에 여차하면 이것을 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라는 거여서 그게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왜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하고 사실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는 WTO보다도 1년 먼저 나프타가 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육로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한 나라를 같이 오는데 왜 관세를 미쳤나 봐. 25% 40% 이해를 못했지만 팬데믹 이전에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미국의 수출입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미국의 수출입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수출입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을 했고 제가 반도체 패권전이라는 책에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이후에 미국의 IRF와 치스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배경이 뭘까? 팬데믹이 생기니까 캐나다와 멕시코 같이 육로로 다 연결돼 있고 거기는 출퇴근을 하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냥 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20%씩 감소를 했어요. 아니 뭐지? 아니 이게 지금 아시아나 유럽에서 오면 이해가 돼. 배 타고 막 60일씩 와고 한 달씩 와야 되니까 또 비행기로 와야 되니까 공항에 검색도 해야 되고 근데 캐나다랑 멕시코는 뭐야? 우리나라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수입이 막 18%, 20%, 25% 감소가 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한 방 먹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이게 아무리 나프타하고 육로로 연결돼 있어도 어쨌든 이게 주권적으로 미국 땅이 아니고 형식적이지만 국경이 있다는 얘기는 딴 나라라는 얘기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장벽이 생긴다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 그 때문에 무조건 미국 땅 안에 미국계 50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캐나다와 멕시코조차도 이제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전쟁의 흐름에서 왜 캐나다와 멕시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책에서 그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그 책이 단순히 반도체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금의 패권 전쟁이라는 게 반도체가 대표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패권 전쟁의 모든 흐름의 근간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특별히 왜 반도체 2차 전지의 타겟이냐라는 것들도 지금 얘기하지 않겠지만 책에서 한 챕터를 아예 다루어서 수십 페이지에 거쳐서 왜 하필이면 그 두 제품일까라는 부분들도 제가 자세히 다루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을 추월했다던데 사실인가요? 중국이 한국을 빠르게 추월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15년에부터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어떤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 본격화됐다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15년에 시작되면서 제가 2017년 말에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이.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제가 배포를 했었고 그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증권 섹터에 있는 반도체 전문가들과 언론의 반응들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설마 중국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만한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데 이게 뭐 해결이 되겠느냐, 갭이 축소가 되느냐, 무시해도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더 많았던 반면에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심리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돈이 들어간다고 이게 되겠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입장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180조 원이 투입이 된다. 지금의 환율로 하면 190조 원이 조금 넘는데 190조 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그냥 다 사람들이 중간에 착복하고 개인적인 치부를 하지 않는 한은 어딘가에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은 언젠가는 공장으로 치환이 되겠죠. 어느 부분은 어떤 인력으로 치환이 되겠죠. 어떤 부분은 인프라로 치환되고 어떤 부분은 설계 역량과 IP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재산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런 IP 같은 무형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겠죠.
어딘가로 들어갈 건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10년 동안 190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당시에는 이제 180조 원 제가 분석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반도체 생태계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칩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부분에 손실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기술적인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산업 생태계가 또 약간은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부조리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인정하지만 그게 180조 원 중에 50%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0. 몇 프로일 거예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 2025년 10년 동안 180조 원 투입이 됐을 때 그 일단락이 되는 게 2025년이니까 올해잖아요. 2025년쯤 되면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됐을까? 그러니까 러스가 전혀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상태로 계산해보면 1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국의 점유율을 계산해봤어요. 한국도 팹이 계속 확대를 할 때니까 그걸 이제 나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의 점유율이 31%.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시장 점유율하고 다른 거예요.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국적의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요. 미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을 한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만 위주로 한 거고 한국도 한국 기업들. 대신에 저는 여기에는 한국 땅에 있는 한국만 놓고 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국 팹도 다 포함시킨 거죠. 국적 개념으로 분석을 한 거라서 그랬을 때 실제 제품의 점유율보다는 칩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의 총 캐파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분석을 했던 거고 최근에는 이런 식의 분석도 많이 하더라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곳에서도. 그랬을 때 중국의 점유율이 18%가 나왔고 2025년 됐을 때 한국 점유율 31%가 나왔어요. 여전히 1위는 한국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조금 혼동되는 게 있죠. 최근에 본 트렌드포스에서 보면은 선단 공장의 미국 점유율이 뭐 50%, 70%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다 공장 기준입니다. 제가 여지껏 설명드렸던 미국에 있는 공장이 TSMC든지 삼성전자든지 인텔 상관없이 이걸 다 미국으로 점유율을 잡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국적으로 잡을 거냐 영토 내에 있는 그냥 모든 공장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는 건 국적 개념의 점유율인데 중국 로컬 기업들의 점유율이 최대 18%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최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제는 가동률 100%, 그 다음에 여기에 수율 100%란 전제한데 분명히 수율과 가동률 100%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보다 많이 깎아서 많이 잡으면 뭐 10% 내외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깎이지 않는다는 거죠. 35%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건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고 이전 박사가 당시 팬이긴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아닌 객관적인 제3의 시장 분석하는 기관들에서 많은 비슷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죠. 중국의 점유율이 올해 연말쯤 되면 연간은 아니겠지만 분기 점유율은 뭐 디램만 놓고 보면 15%도 될 수 있다라는 게 대만의 조사기관에서 나왔었고 제가 정말 15%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업체 중에 사실은 그 정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물론 업체 수가 많기는 하죠. 그래서 탑10 안에 들지 못하지만 기업의 수가 많으니까 다 모으면 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올해 연말에 과연 그게 15%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그 데이터들을 그쪽 걸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참 좋아하는 세계 대표적인 외국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트렌드포스하고 세미라는 곳하고 TSMC라는 세 곳이 가장 공신력이 있어서 그곳의 홈페이지를 자주 보면서 리포트를 참조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그들의 리포트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는 것과 맞추면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는 1, 2년 전만 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중국의 메모리 근데 지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조차도 중국이 빠르게 따라왔고 조만간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래 먼 얘기가 아니고 마침 제가 이론적으로 10몇 %가 될 수 있다고 했던 해가 올해잖아요. 근데 마침 해외 기관에서도 올해 연말을 잡고 있다 보니까 당시 제가 분석했을 때는 동조 세력이 없어서 조금 외로웠는데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규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얼마나 많이 따라왔냐 얘기할 때 규모 플러스 기술 수준도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기술 수준은 조금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먼저 중국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분기별로 이제 트렌드포스에 마찬가지로 그 발표하는 기관도 전 세계 파운더리 기업 중에 탑 10 개별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걸 이제 분석해 본 시장 점유율, 뭐 매출, 뭐 성장률 다 나오거든요. 근데 10개의 파운더리 탑 10 기업 중에 놀랍게도
중국 기업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3위 기업, 6위 기업, 9위 기업이 중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올해 연말쯤 되면은 점유율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그런데 그 높아지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이전에는 설계를 직접 하고 TSMC한테 물량을 맡겨서 칩을 만들었는데 미국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1차적으로 중국 기업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약간 이제 레거시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자라는 건데 1차적으로는 중국 기업한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TSMC는 막강하게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텔, 삼성전자는 사실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UMC나 글로벌 파운더리가 사실은 탑5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인데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삼성전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높아지는 기업들은 TSMC하고 중국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세 기업을 합친 게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보다 낮았어요. 삼성전자가 9.3%, 중국 3사를 합치면 9.1%. 그런데 4분기가 되니까 중국 3사 합치니까 9%, 삼성전자 8.1%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기업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2위를 유지하고 3위가 SMIC인데 3사를 합쳐버리면 국가 대 국가로 비교를 해버리면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중국이 파운더리에서. 자, 파운더리는 그렇고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부터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매출 규모가 컸습니다. 제가 2018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 이미 한국 팹리스 기업 탑10의 매출보다 중국 팹리스 탑10의 매출이 10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안 됐어요. 지금은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팹리스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탑10 리스트업을 해보면 중국의 팹리스 중에 가장 큰 게 하이실리콘이거든요. 화해의 자회사인데 탑10에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 근저리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기업이 그보다는 조금 작지만 팹리스 기업의 수가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다 합쳐버리면은 국가별 시장 점유율 해보면 10% 이상이 될 거예요. 이미 2018년도 제가 따로따로 분석을 했을 때 14%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장 중국 기업들의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팹리스 국가별 시장 점유율 중국 기업률은 한 15%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은 팹리스 시장 점유율 아마 없을 겁니다. 0점 소수점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팹리스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한국에 앞서 있는 게 이제 IDM 쪽인 거예요. 결국에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로직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은 중국이 잘하고 있고 선단은 한국이 잘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디램과 낸드만큼은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이 우세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앞서는 건 확실해. 다른 거는 이미 역전이 됐고요. 유일하게 앞서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따라잡힐 거냐 말 거냐, 따라잡힌다면 몇 년 정도 남아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낸드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00단 이상을 지금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300단을 이미 개발은 해 있고 양산 안 하도록 개발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중국에서 낸드를 하는 건 YMTC 양지 메모리인데 현 수준에서 가장 높이 쌓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게 270단입니다. 근데 270단과 324단의 차이가 엄청 큰 차이느냐? 그건 또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왜냐? 고객들이 다 300단 이상을 필요로 하느냐? 그럼 고객단은 나는 250단만 돼도 충분해라는 고객이 있다면 가격이 훨씬 싼 중국 제품을 살 유의는 충분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뭐 유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양지 메모리가. 그렇지만 많이 쫓아왔다라는 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D램 같은 경우에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뭐 세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D램 이제 5세대가 현재 가장 선두 기업들 메모리 3사는 5세대 1B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아마 12나노, 13나노 정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기업들은 16에서 18나노 정도 기술까지는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양산이. 그래서 보면은 18에서 16나노면 세대로 하면은 D램 1세대, 2세대 정도고 우리는 5세대니까 3세대나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2세대 양산한 지 5년도 넘었거든요. 5, 6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격차가 5년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표현일까? 5년 전에 2세대를 했다고 해서 지금의 격차가 5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5년 전만큼의 속도로 우리가 기술이 그럼 빠르게 그럼 앞서가고 있느냐.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아마 10나노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5년의 격차가 유효하다면 여전히 우리도 12나노 장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그걸 한 게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중국과 한국과 격차가 10나노, 20나노가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6나노밖에 차이가 안 나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의 격차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은 아니다, 격차는 지금 2년 이내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거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 12나노 다음에 뭐 10나노, 9나노로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잘해야 11나노. 11나노 다음에 그럼 9로 가냐? 아니다. 잘해야 10나노. 1나노씩밖에 못 도망가고 있는데 중국은 2나노, 3나노씩 쫓아오고 있다면 갭이 점점 좁혀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점점 추격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앞서고 있는 건 맞다. 메모리만큼은 아직은. 팹리스와 파운더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역전됐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표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패키지가 있잖아요. 패키지 쪽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OSAT라고 해요. 패키지와 테스트만 전문한 업체들, 이미 한국은 게임이 안 된다.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D램과 낸드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게 맞고, 아직은 우리가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역전됐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가 이득이지 않나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단계 수를 조금씩 높이면서 지금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를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유효한 건지, 그럼 언제까지 유효할 건지를 조금 말씀을 보태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책에서도 자세히 그 단계를 표현해 놨는데, 이건 대통령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하는 1단계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한테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2단계는 미국의 기술과 설계와 장비로 만든 제품이 중국에 가지 못하는 것. 그 얘기는 미국의 우방국들은 다 미국의 기술과 장비로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방국이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그렇게 해도 막지를 못하니까 왜 못 막는 거야 도대체. 우방국까지 막았는데 보니까 설계를 직접 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설계를 직접 하고, 특히 이제 화웨이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해버려. 근데 아직 칩 만드는 거는 TSMC가 잘하니까 TSMC에 맡겨. 얘네들 TSMC가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설계는 직접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3단계는 TSMC가 미국, 중국 기업들한테 칩을 만들어주지 못하게 한 거.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우리가 직접 파운더리 할게. 우리도 파운더리 기업이 많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SMIC가 부쩍 커버린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중국의 이제 파운더리가 빠르게 큰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탑 10 안에 3기업이 들어왔던 거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는 뭐냐면, 그러면은 중국의 파운더리 중에 가장 큰 SMIC한테 너네들한테는 이제 중국의 장비를 팔지 못하게 할게. 그럼 네가 칩 어떻게 만들까? 미국 장비 없이 어떻게 만들 건데가 지금 4단계거든요. 여기까지가 최종인데, 사실은 그래도 우회적으로 다 팔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작년 2분기인가요? 그럼 미국의 증권거래소 SE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매출 포트폴리오주를 국가별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사업보고서 분석한 거겠죠. 중국이 여전히 AMAT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램 리서치가 있는데 30% 이상의 고객이 중국에 있다는 것. 뭐지?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미국 장비 팔지 못하게 막았는데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로비를 엄청나게 했을 수도 있고, 미국 장비들이, 업체들이, 아니면은 굉장히 다양한 우회로를 확보를 해서 팔고 있었던지, 아니면 미국 정부 상무부에 다 알고 있는데 미국 기업을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눈 감아주고 있든지, 셋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ASML의 EUV 장비는 한 대도 팔지 못했다. 차이가 뭐지? ASML은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 기업이 아니니까 봐줄 이유가 없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막고 있는 거라서 EUV 장비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파운더리에서 선단 제품을 못 가고 있는 것과 D램에서 아직도 5세대를 못 가고 2세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EUV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재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중국 기술은 높아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틀어막고 있는 건 EUV 장비 하나예요. 요 장비 반입이 막혀있는 한은 여전히 미국이 원했던 바에 부분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중국이. 그러니까 EUV 때문에 막혀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지 풀리게 되는 순간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을 따라올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SML의 EUV 장비가 중국에 풀릴 수 있느냐 없느냐, 풀린다면 어느 시점에 풀릴 거냐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키인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메모리는 압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우세를 하고 있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을 빼고는 돌아가지 않잖아요, 생태계가. 그런데 과연 10년 후에도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사실 저의 고민이었었고, 다시 책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책에 제가 부제를 좀 파격적인 제목을 10년 후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패권 전쟁이라는 거는 이해 오케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왜 10년 후 한국 반도체 생존을 언급을 했지라는 부분이 의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건 한국 기업은 여전히 반도체는 메모리 위주이다. 근데 메모리 시장이 언제까지 지금같이 고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어떤 산업이든지 특히 IT 산업은 성장 사이클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려지거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변곡점이 언제쯤 올까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분석했을 때 10년 이내에 온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오기 전에 현재의 메모리 의존도를 낮추고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세서로 가든지 아니면 패키지 올인원으로 가든지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하나의 칩에서 구현될 수 있는 멀티 모달로 갈 수 있는 올인원 칩이 되든지 쪽으로 우리가 빠르게 개발하고 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단순한 부품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성장 자체가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제로섬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은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그게 10년 이내에 일어날 큰 변화로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그 상황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의 10년의 경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생태계를 아우르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메모리 칩 위주에서 다양한 고객과 다양한 제품군으로 빠르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바꿔가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